쏟아붓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를 만나면 밀레니얼 리더, 네트워크 마케터 강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수식어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저도 네트워크 마케터가 처음부터이진 않았을 거고, 회사원 강용입니다, 강대리 강용입니다, 이런 수식어가 있겠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 앞에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항상 존재했어요. 그 수식어는 나라는 사람을 표현도 해주고 나라는 사람을 엄청 잘 포장도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수식해주는 그 수식어 뒤에 숨은 적도 없고 제 이름이 그 뒤에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무슨 이야기지라는 지금 궁금증이 막 드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삶을 대하는지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고 이야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절대로 그래서 수식어에 묻히는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체적인 삶,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사는지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여기에 오는 선택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선택을, 옳은 선택을 하든 틀린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제공해주는 게 제 생각에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높은 가치인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저는 자기결정권이 가장 우선이셨던 것 같아요. 그 자기결정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정의하기로는 삶이라는 경기에서 주전으로 뛴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면서 살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때는 때로는 그 친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주전이 아니라 어떤 관람객, 후보자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74년이란 연도를 보면 뭐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추측 그냥 편하게 해보세요. 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입을 조금 닫아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죽기까지 남은 연도예요. 되게 갑자기 철학적이니까 또 졸리실 것 같은데 바로 이어가 볼게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죽음을 생각하라, 내 삶을 사랑하라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에 다 공통적인 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희한한 습관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5살 무렵부터 시작된 어떤 하나의 습관인데, 5살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는 꿈을 꾼 거예요. 제가 제 다리가 없고 바퀴가 달린 채로 어디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엄마 아빠가 연이어 그 구덩이로. 그게 제가 생각한 죽음이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저께도 랠리가 어딘가 세미나를 갔다가 오는데 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죽을까? 내가 가끔씩 강의할 때 74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추측이지 언제 죽을지는 우리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그런 버릇들이 저는 삶의 끝이 있다는 그 유한함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줬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했던 건, 이게 어찌 보면 이 사업을 알아볼 때도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게, 저는 단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단 한 번도 중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은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 지금 이걸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가 중요했지, 누군가가 야 그거 어떻더라 저떻더라는 저한테는 중요했던 포인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이기에 제가 항상 추구했던 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마지막이 있다는 전제는 어쩌면 저한테는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가를 바로 보게 해줄 줄 아는 그 기준점이 됐었던 거죠. 재미없으셨죠? 딱 5분간은 재미없어요 원래. 이제 조금 더 풀어가도록 할게요. 되게 멋부린 남자애가 한 명 있죠. 멋있다. 몇 살쯤일 것 같아요? 옷도 나름 차려 입어했는데
네, 22살쯤 사진이에요. 군대를 막 전역한.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을 거예요. 군대 갔다 올 때 남자들의 목표가 뭐죠? 제대하는 순간 내가 가장 끝내주는 남자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도 똑같이 제대를 해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정말 멋있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가로수길, 압구정 이런 데를 엄청 다녔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책을 읽다가 제가 궁금하거나 뭐 어떤 그때는 페이스북이 유행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케팅 회사를 나중에 하고 싶으면 마케팅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분께 메시지를 보내고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떤 책으로 배운 것들과 실무로 지금 일하는 분들에 대한 경험치가 같이 믹스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잘했던 거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남자들은 소주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소주를 든 모습보다 커피잔을 든 모습이 그냥 멋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담배를 든 모습보다는 책을 한 권 들고 있는 게 단순히 멋있었어요. 전 누군가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멋있는 걸 단순히 추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운이 좋게도 폴로 랄프로렌이라는 회사 다 아시죠? 여기에 그 말 달린 모양. 네. 그 옷의 회사 외국계 패션 브랜드 인사팀으로 4학년 1학기 때 취업을 하게 됐어요. 운이 좋게도. 여기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취준생일 때는 어떤 회사만 들어가도 다 좋죠. 근데 제가 원했던 저는 외국계 회사여서 너무 좋았는데 6개월 만에 사표를 써두게 돼요. 지금도 인사팀 회식에 가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아직도 그 팀장님을 만나 뵙고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왜 그만두냐면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팀장님이 저는 설령 아프리카를 간다 해도 저는 따라갈 의향이 있었어요.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도 팀장님 집에 찾아가요. 왜 저러지 하는 표정들이 이제 쏟아지는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동기들한테. 왜 그러냐 도대체. 같이 만나면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 욕해야 되는데 난 팀장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팀장님을 그렇게 제가 존경하는 팀장님을 존경은 하지만 그분의 삶을 제가 동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그 팀장님의 모습인 게 뻔한데 그걸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여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그 어떤 사회에 대학교라는 조직을 벗어나서 사회라는 곳에 처음 들어가 보니까 조직 구조가 여기서 너무 많이 배우게 된 거예요. 인사팀이면 어떤 명부라고 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명부를 쭉 보는데 하나같이 연세대 경희대 라인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여기 이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지가 궁금할 정도로 다 그 멤버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신기한 건 사람들이 어떤 대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정년기의 대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럼 집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부모님한테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자가로 뭐든지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궁금한 거죠, 단순히.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니까 엄마 아빠가 잠실에 10억짜리 집 사놨어. 진짜 충격이었어요, 되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 현실이 바로 보이는 거죠. 저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는 거와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강남에 집을 못 사요. 근데 그분들은 시작과 동시에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삼성 다니는 제 친구는 삼성 다니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집을 못 사니까 안양에 빌라를 사게 돼요. 그런 현실을 보니까 내가 어차피 이 조직에 있어봤자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까워질 수는 없겠구나를 느끼고 바로 사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저는 스트 사업을 하기 전에 넥타이 사업을 하게 돼요. 사람이 되게 단순해요. 저는 딱 그 회사를 나올 때 이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삶에는 다가갈 수가 없겠구나를 느끼고 일단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을 찾아봐요. 보니까 제 주변에 제 사촌 형이 자수성가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되게 잘 벌었어요.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업 하는구나를 생각하고 종잣돈 500만 원으로 이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3개월 만에
500만 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직도 신기해요. 아 진짜. 저는 분명히 아꼈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되게 마술을 배우고 싶으면 자영업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내수 중에 돈이 바로 사라지는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때 저의 환경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진 않았어요. 되게 행복했거든요. 이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야, 그렇게 살 거면 랄프로렌 다니지 왜 그걸 했어?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를 나올 때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내가 은행 가야 되는데 왜 반차를 써야 되지?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밥을 먹고 커피를 지금 말고 2시쯤에 약간 바닐라 라떼가 땡길 것 같은데 왜 지금 먹어야 되지?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한 최소 행복감조차 충족이 되지 않는 걸 느낀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삼각김밥을 먹고 싶어도 삼각김밥 먹어요.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저의 행복 지수가 완전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저의 삶은 자기 결정은 제가 결정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값비싼 사업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도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느 정도로 제가 사업에 무지했냐면 넥타이를 한 20만 원어치 팔아요. 보통 아예 안 팔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갑자기 몇 개가 팔려서 20만 원에 팔려요. 그럼 저는 그날 친구들 다 소집해요. 고기 사줄게. 그래서 20만 원을 써요. 바보인 거죠, 그냥.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제 삶을 향한 어찌 보면 움직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트 브랜드로 확장을 하게 되고 정말 감사하게도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죠. 지금 여기는 상해인데 상해에 나가기도 하고 밀라노에 직접 가기도 하고 제가 법인 회사까지 만들어서 원단 사업까지 하려고 프랜차이즈까지 내려고 알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려졌고 어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가 영원하길 되게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수트 사업이 간단하게 어느 정도로 괜찮았냐면 여기 가면 양재동에 기아 현대기아 자동차 본사가 있죠. 거기 임원진들을 제가 수트를 다 해줬어요. 와우. 그러니까 뭐 못 살거나 이러지 않고 너무 잘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하길 바랬던 거죠. 어떤 일을 제가 아르바이트부터 지금 말씀드린 일까지 계속하면서 저는 가장 저에게 항상 했던 질문이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뭘 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다가갈 수 있을까가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갔던 것.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될까라는 게 예스가 안 되면 저는 바로 그만뒀어요. 어렸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 그냥 저는 소박하게 약간 브랜드 아파트 정도 살고 외제차 정도 타고 싶었어요. 정말 원했던 삶이. 그리고 내 일이 있고.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돈만 많이 벌어서 외제차를 바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국산차를 타든 외제차를 타든 내가 선택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선택을 못해서 이 옵션밖에 못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돈보다 중요한 게 성장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3년 뒤, 5년 뒤에 내가 과연 성장을 해 있을까? 성장을 해야 돈이라는 게 더 벌릴 텐데라는 이제 주관으로 갔던 거죠. 제가 되게 우연히 찾은 성공 공식에 대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집중도가 근데 상당하네요. 성공 원칙이 뭐냐면 제 첫 아르바이트가 신세계백화점 지하에 가면 이렇게 빨간 모자와 지금은 없었어요. 빨간 점퍼를 입고 이렇게 주차 안내요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신호를 줘서 여기에 주차 한 대 공간이 남아있어요를 알려줘야 뒤로 오고 안 알려주면 다른 라인으로 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알바였는데 첫날 일을 하면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신세계 모든 구내식당에 다 모여요. 전 직원들이. 뭐 매장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다. 근데 요 맨 앞자리 정도 되는 거리에 남자 또래가 앉아있고 저는 제 혼자 6인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제 주변에 아무도 안 앉아요. 왜냐면 저 누군가가 입었던 점퍼와 모자를 쓰고 있는데 딱 봐도 좀 뭐 묻을 것 같은 거죠. 안 와요. 근데 제 건너편에 남자애는 또래인데 주변에 6명의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슬슬 화 나요 안 나요?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밥 먹다가 스푼을 내려놓고 그 친구와의 저의 차별점을 파악하게 돼요.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 알게 된 거죠.
그 친구는 의류 브랜드에서 일하는 걸 알바몬에 들어가서 선택한 것 뿐이고 저는 제 발로 알바몬에 들어가서 주차 안내요원을 선택했던 것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이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과거에 했는지가 지금 현재에 그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사표를 썼죠. 사표도 아니었어요. 일용직 같은 개념이었으니까 그날부로 바로 일 안 하겠다 그러고 집에 돌아왔죠. 뭔가 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와 저와의 전문 용어로 왁구가 제가 더 괜찮았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제가? 막 그냥 분풀이하고만 있었을까요? 오자마자 밥도 안 먹고 바로 컴퓨터 켰어요. 알바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바몬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브랜드가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내가 일했던 그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리바이스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그 알바할 때 좀 우리가 하고 싶은 알바들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리바이스 인천점을 네이버에다 찾아서 매장에다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알바 구한다니까 되게 황당해하면서 주말 알바 안 구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주말 알바를 만약에 구하실 나중에라도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얼마나 친절해요. 근데 그쪽에선 되게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일단 매니저 언니 바꿔드릴게요 하고 매니저가 받았어요. 매니저 누나가 봤더니 왜 이 일을 하고 싶냐 하길래 되게 해보고 싶은 경험이고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일하고 싶고 제가 만약에 뽑아주시면 제가 주말 알바에 꽃을 피워드리겠다라는 호언장담을 하죠. 아까 첫 번째 알바가 뭐라 그랬죠? 주차 안내요원. 저는 매장직을 일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판매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한번 와보라 그러고 저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서 인사를 반듯하게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일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우연히 찾은 성공 원칙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는 곳에 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구나를 그때 20살 첫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전 다 살았어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야 너는 저한테 제일 많이도 했던 말이 넌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겠다. 전 진짜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니네 부모님 부자냐? 인천 안 살고 저기 어디 청담동에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친구들, 뭐 선배들. 이 이야기를 저희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했어요. 혹시 니네 엄마 아빠 따로 있냐? 로또가 됐으면 말을 해라. 왜냐면 그 300만 원에 아까 제가 500만 원의 사업을 시작해서 빚을 3천, 5천까지도 내면서도 사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차피 수업료야. 남자가 사업을 하는데 5억까지는 마이너스도 있어야 배포가 있어야지. 엄마 아빠가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화 근데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야.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몇 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알겠어 흘렸는데 어느 순간 저도 듣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죠. 엄마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찢어지게 가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어디 부유하다고 말할 정도로 잘 살았던 적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기준을 평범하다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지?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잘도 살아보고 중간으로도 살아봐야 다 평가를 해봤을 때 중간으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준이 아닐까 하니까 엄마가 황당해하자면 네 잘났다 새끼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단어였어요. 대기만성.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이 단어가 중학교 때까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무언가를 하면 실수를 해도 엄마 아빠가 넌 대기만성이니까 영어 19점 맞고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19점 맞고 돌아왔을 때 엄마가 설거지하면 너 대기만성이야 이렇게 하시는 걸 전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대기만성이라는 뜻은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는 법이니 꾸준히 노력하라는 뜻인데
세뇌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들어서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수트 사업이 정말 잘 될 때 이 사업이 우연히 저에게 기회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수트 사업이 잘 되면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기회와 위기가 계속 같이 가거든요. 근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저는 그거를 이제 대안으로서 이 사업을 알아봐야겠다 생각하고 시간을 내기 시작했는데 가장 바쁠 때 또 다른 사업까지 검토하게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그때 우연히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제 와이프 김선우 사장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 저랑 여자 강영웅인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럼 이 친구라면 나의 미래를 함께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전문 용어로 썸이라고 하죠. 첫 번째 만나서 너무 괜찮아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이렇게 가까워지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면 너무 금방 친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썸 탈 때 원래 남자들 막 괜히 친구 외제차 빌려 타고 막 엄청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두 번째로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오빠 다단계 할 거야.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경제 플랜 40년이 아니라 4년으로 단축을 시킨 다음에 제가 원하는 디자인 회사, 호텔 경영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가려는 플랜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른 채 거절을 하는 여자라면 저는 바로 안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던졌던 거죠.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킨 알아라고 했으면 그 브랜드 좋아 이렇게 되면 제가 원했던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불법이야 하면서 목소리가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불법 아니고 이러이러한 구조의 형태다 이야기하니까 오빠를 열심히 응원해줄게 이 말에 이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교제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작년 5월에 저희가 원하는 결혼식, 저희가 원하는 시간 모든 걸 저희가 계획을 해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저희의 인생이 시작되게 된 거죠. 검토를 같이 하고 이 103호 공간에 같이 손잡고 오기 시작했고 같이 이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해도 될까? 이 사업이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를 둘이 검토를 하면서 어찌 보면 둘의 인생을 걸었던 것도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확신이 들고 나서는 바로 둘이 월급 한 100만 원 벌릴 때쯤 전업을 해버리게 됐어요. 그 전업을 하게 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게요. 먼저 이 사회를 결혼식의 사회는 되게 의미 있잖아요. 그 사회를 봐줬던 분이 저에게 사업을 전달했던 분이에요. 부산에 계신 분들이었고 제 수트 고객이었어요. 저한테는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도 전혀 없었겠죠. 그리고 부산에 사는 친구들이 뭐 이야기하다가 카톡 주고받는데 갑자기 뭐 너네 서울에 있었으면 커피 한잔 하면 좋았을 텐데 내일 간대요. 마침 내일 간. 지나가다가 들렀다면서 막 와요. 부산에서 서울 어떻게 지나가다 들리지? 뭐 그러려나 보다 하고 그냥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에게 스며들듯이 이 사업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 주변에선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이 사업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업을 그래서 조금씩 검토하게 되면서 이 공간에 와서 저는 배우게 되는데 어쩌면 이게 내가 찾던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엔 그 생각도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배우는데 한 가지 느낀 게 이거였어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월급이라는 걸 받아요. 내가 1일에 받고 싶든 15일에 받고 싶든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주고 싶을 때 5일날 일괄적으로 월급이라는 걸 받아요. 저 혼자 만약에 이 커피 한 잔이라는 걸 받으면 커피 한 잔은 저 혼자 나눠 먹겠지만 누군가는 4인 가족이 이 커피 잔을 나눠 먹어야 돼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커피 2잔을 위해서 자영업이나 전문직으로 용기를 내봐요. 근데 물론 이 2잔도 아니라 한 잔보다도 못한 잔을 벌어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때 당시에 제가 2잔을 벌었기 때문에 한 잔 벌고 있는 삼성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수준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버는 리더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십 잔의 커피가 제 눈앞에 보여서 2잔을 내려놓게 됐던 거죠. 간단히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효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구의 95%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부분에 95%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오른쪽 부분에 5%의 사람만 존재한대요. 이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만 돌게 되죠.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뭐 하나요, 보통? 자영업. 카페, 뭐 치킨집, 우리가 상가에 있는 웬만한 브랜드들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또 잘 안 되면 뭐 하죠? 다시 회사가 좋았어. 회사를 가죠. 계속 순환이 돼요. 이건 저의 인생으로도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랄프로렌을 먼저 다녔죠. 그러다가 넥타이 사업을 도전해봤어요. 그러면서 이건 한계가 있겠구나. 그럼 나는 사업가라는 사람이 돼봐야지 하고 뛰어들었는데 여전히 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노동을 하고 내가 9to6라는 시간을 들여야만 돈이 벌려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다치거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 부모님을 보양해야 돼서 일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바로 내일부터 없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 투자가라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던 안 하던 1년을 해외에서 나가 있어도 그 회사는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거의 노동소득, 권리소득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어렵지 않나요? 요 고개는 같이 끄덕끄덕 해주셔도 돼요. 이해쉽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A라는 남자가 있어요. A라는 남자는 1,000만 원을 벌어요. 여러분들이 다 결혼 정년기에 여자라고 살짝 빙의를 한번 해볼게요. A라는 남자는 1,000만 원을 벌어요. 저는 500만 원을 벌어요. 누구랑 결혼하시겠어요? 네, 솔직히셔도 돼요. 1,000만 원이죠. A라는 남자와 당연히 결혼해요. 근데 두 번째로 질문 하나를 더 드릴게요. A라는 남자는 치과 의사예요. 자기가 일을 해야만 돈이 벌려요. 저는 월세가 100만 원짜리가 들어오는 그 월세 5개를 갖고 있는 건물주예요. 여러분과 평생을 같이 놀 수 있어요. 내일부터 여행 가도 돼요. 누구랑 결혼하시겠어요? 건물주. 그쵸? 건물주가 아니라 저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버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이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는 시간은 있다. 되게 좋은 말이지 않나요? 나에게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구나. 그냥 저도 이거 좋은 이야기여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시간은 있을까? 왜냐면 저도 회사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은행도 못 가는 상황을 보게 된 거죠. 내가 과연 내 회사에 시간만 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내 월급과 맞바꾸는 건 내가 9to6라는 시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해주면서 저의 생각까지도 같이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미래를 스케치를 해야 내 미래라는 게 바뀌게 되는데 그 스케치할 시간까지도 앗아가고 내가 무언가 자기결정권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내 월급 얼마에 양도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하기 시작했던 거죠. 요거는 제가 멘토라고 하는 분들이 약간 자산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또 공식을 알게 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돈을 벌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죠. 그쵸? 근데 사업가들이 이런 말을 안 쓰더라고요. 사업가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은 돈은 만드는 거래요. 처음에 출발하는 생각 자체가 완전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느낀 것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카페처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는 그냥 제품을 사용만 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냥 카페 가는 것처럼. 근데 카페를 가서 입소문을 낼 수 있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나 이 카페 왔어. 이 제품 좋아. 뉴스킨 거 써보니까 좋다라고 나도 인스타그램에 카페에 올리듯이 올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카페 주인분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죠. 쿠폰도 안 찍어주고. 근데 이 회사에서는 6%의 커미션을 캐시백 해준대요. 현금으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내가 어벤져스를 내 친구들을 몇 명을 동원했는데 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입소문을 내다 보면 회사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매니아 고객이 생기면 뉴스킨 대리점이라고 하는 그 대리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내 이하로 소개가 난 사람들의 전체 매출의 최대 40%까지를 월급으로 주는 형태예요. 괜찮지 않나요, 되게? 나는 내가 무언가 매장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매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대리점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돈 100만 원 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업에 되게 매료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그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100만 원 안 벌어도 돼요. 진짜일까요, 그게? 저는 되게 돈에 욕심도 많았어요. 근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내가 매장을 차리지도 않고 나의 입소문을 내고 내가 했던 경제활동 속에 있던 걸 그대로 했을 뿐인데 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걸로 비교해보면 100만 원이 1년이 되면 연봉이 1200만 원이 오르는데 완전 저는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금 100만 원이 일하지 않고 들어오게 만들려면 은행에 8억이 있어야 매달 100만 원이 들어와요. 아니면 제가 강남에 살았던 오피스텔이 매매가로 3억인데 그 3억을 사놓으면 오피스텔을 사놓으면 부동산 자산으로 100만 원을 줘요. 아니면 유스킨에서 15명에서 20명의 매니아 고객만 만들면 100만 원이 나온대요. 저는 이게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알아봐야겠다,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고 5%라는 말에 저는 좀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프랜차이즈가 되지? 왜냐면 저는 뭐 밀라노나 뉴욕 쪽에 제 프랜차이즈를 내려고 작업을 했는데 현금이 한 7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돈이 없었죠. 그래서 못했는데 그 프랜차이즈가 여기서 된다는 말에 솔직히 제일 안 믿겼었는데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 전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한번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맥도날드죠. 맥도날드는 어떤 일을 하죠? 본사가 있으면 대리점을 내줘요. 근데 대리점도 돈이 있어야 내줘요. 몇십억. 근데 본사에서는 대리점에게 기업 노하우와 신제품 메뉴 뭐 개발 다 해주죠. 지속적인 관리, 매장 관리 해주고 그러면서 뭐 가지고 가죠? 한 3% 정도 떼어가요.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니까 소비자에게 대리점은 제품을 제공하고 판매하고 끝.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돈이 있어서 프랜차이즈를 냈어요. 강남점 사장인데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삼성점 해, 내가 내줄게. 이렇게 제가 대리점을 차릴 수 있나요? 아니요. 바로 박탈돼요. 뭐 이런 도둑놈이다 이날 본사에서 바로 컷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에서 말하는 프랜차이즈는 조금 더 달라요. 회사에서는 신제품 개발, 외국 글로벌 인프라 개발, 뭐 마케팅 관련만 제외하고 다 해줘요. 마케팅을 저와 파트너십을 맺는 개념인 거죠. 내가 마케팅을 하면 돈을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래서 제가 본사의 개념과 사업자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맥도날드처럼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제공을 하고 어떤 소득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저쪽에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저의 노하우, 뭐 매뉴얼, 시스템, 지속적인 관리는 제가 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만약에 어떤 소비를 해서 막 소문을 내서 100만 원 정도 벌리면 누가 관심 가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사람, 아니면 돈 100만 원이 더 필요한 사람, 여러 이유에서 그거를 관점이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업을 잘하는지를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여기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대가로 회사에서는 이 매장의 매출의 5%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본사 개념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것도 우리가 뭐 교보문고나 편하게 가보시면 항상 베스트셀러의 경제 코너에 있어요. 첫 번째 딱 장을 펼쳐보면 이 글이 나오거든요. 되게 심플한 거죠. 내가 타인의 계획 속에서 살지 않으려면 내가 레버리지를 해야 되고 아니면 나는 레버리지를 당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라는 걸 보고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레버리지를 당할래. 이렇게 살지
아니면 내가 역으로 레버리지를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걸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야, 그렇게 나눠주면 원가 얼마라는 거야? 좀 이상해. 내가 듣도 보도 못했어.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먼저 한 놈들이 가지고 갈 거야. 그렇게 좋으면 내가 못 들었을 리가 없어.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첫 번째 문장은 저희 아빠가 또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마우스 포인터가 막 10,000원에 팔아요. 근데 이 10,000원을 제조사에선 1,000원에 만든다는 거죠. 1,000원에 만들어서 수많은 유통 과정을 통해서 20여 개에서 50여 개가 넘는 유통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걸 사기 위해서 광고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광고비로가 한 80% 가까이 빠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제가 10,000원에 사는 거예요. 다 아시죠, 이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왜 유통업자들까지 돈 다 줘야 되지? 이상해 뭔가. 소문은 내가 내줬는데 왜 나한테 혜택이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을까? 내가 아마존 같은 데 찾아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질 좋고 싼 게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더 좋은 걸 2,000원에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라는 마케터에게 마케팅을 권한을 주고 직접 내가 쓰니까 제가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8,000원에 사면 어떤 거 쓰시겠어요? 8,000원에 쓴다는 거죠. 이랬던 게 아래로 바뀐 게 이상한 유통 방식으로 바뀐 게 아니라 선진국형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제가 이거를 검토하면서 회사를 어느 정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괜찮은 회사인가? 다시 말하면 괜찮은 회사여서는 안 돼요. 저랑 제 와이프는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회사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생을 잡아서 5년, 10년을 노력했는데 회사가 사라졌대. 이러면 누구한테 가서 보상받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좋은 회사인가를 검토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전 요 4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싶은데 첫 번째 84년도에 설립됐대요. 뭐 한 30년 됐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신생회사들이 과연 30년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오히려 이 정도로 역사가 있는 회사가 더 좋구나를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좋은 회사죠. 이거는 간단하게 스킵할게요. 저는 되게 저에게 끌렸던 건 자산 1조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무부채 경영. 여기 회사 다니는 분들 중에 혹시 마이너스 통장 안 갖고 계신 분 있나요? 갑자기 기분 나쁜 표정으로 다 쳐다보시는데 어렵다는 거죠. 개인 한 명도 빚 없이 카드값 없이 살기가 어려운데 1조 이상의 연매출 어마어마하게 하는 회사가 부채가 없이 경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투명한 게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55개국 진출에 대한 이 다국적 기업은 지금도 저는 멕시코나 미국, 캐나다에 나가 있지 않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외국인이 갑자기 이 제품 사고 싶대요. 가입시켜주고 판매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일정 부분 커미션이 저에게 들어와요. 바로 열려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러면 삼성 다니는 친구가 그 말에 야 우리 회사도 100개국 넘게 TV 팔아. 그러면 너네 회사가 판 그 TV에 만약에 남미에서 팔리면 그거 너한테 영향이 있어 없어? 그 친구랑 연락 안 돼요 지금. 이 회사에서는 4가지 섹션으로 회사의 어떤 사업 범위가 펼쳐져 있고 내가 그냥 선택하고 하면 돼요. 내가 뭐 화장품만 할 것인가 건강식품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회사의 제품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회사의 제품력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모든 회사는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의 피부 상태만 보면 이거는 바로 나와요. 그래서 올해 이 제품을 쓴 것들만 체크만 해보셔도 이 어떤 제품에 대한 확신은 더 생기실 거예요. 시간이 제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포인트가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면밀하게 중점적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트렌드라고 하는 건 저 혼자가 어떤 거역을 할 수 없는 흐름인 거죠. 근데 나의 시선이 아니라 어떤 아이폰의 세상이 펼쳐지고 이미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초연결이 되어 있는데 과연 내가 그 안에서 나는 그 안에서의 사업은 전개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인플루엔서들은 쏟아져 나오고 유튜브 뭐 이런 걸 통해서 1인 기업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시대가 역변할 때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폰이 나온 지 고작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외국에 여행을 가면 호텔을 묵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연결을 해요. 그리고 우버를 외국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우버 앱으로 택시를 잡아서 타기 시작하고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전문 용어로 포노 사피엔스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워졌죠, 지금 또 단어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핸드폰이 몸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 아이폰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고 다녔나요? 계속. 이걸로 TV 보고 이걸로 모든 걸 다 하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에어비앤비, 우버도 어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과 그거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이 회사들이 연결을 하는 것 뿐이에요. 우버는 에어비앤비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에어비앤비가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마일까요?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1조? 2조? 지금 시가총액이 35조예요. 근데 이 회사는 호텔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플랫폼 연결을 해줬을 뿐이에요. 우리 우버는 다 알죠? 우버 기업 가치 얼마일 것 같아요? 130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이 모든 회사들이 저 애플, 아이폰이라는 게 출시되면서 급변하기 시작했죠. 애플의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지금? 1000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나는 과연 이 포노사피엔스로 이렇게 이 핸드폰 하나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죠. 뉴스킨도 똑같아요. 뉴스킨의 제품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회사와 저는 연결을 해주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니까. 근데 회사가 되게 신기한 게 회사의 비전을 바꿨어요.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파는 게 목표입니다가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를 플랫폼화 하겠다라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저는 왜냐면 수트 사업을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준 적이 없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수트를 잘 입고 있었던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게 입소문을 통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수트 사업을 잘했다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선경험이 있었어요. 제 수트 명함에는 수트 디자이너가 아니라 디렉터라는 명함을 썼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원했던 형태가 플랫폼 비즈니스였어요. 좋은 공장은 있는데 이거를 값싸게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디자인만 가미해서 그 둘을 연결해줬을 뿐인 거죠. 똑같죠, 좀 전에 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와. 그렇게 하면서 저는 부라는 걸 창출을 해봤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왔을 때 이걸 인정하게 되면서 이거 완벽한 사업이구나를 인정하게 됐던 거죠. 지금은 그래서 SNS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의 라이프 스타일도 보여주고 제품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핸드폰이 단순히 즐기는 도구가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 완벽한 사업 도구였던 거죠. 이거를 이거 사업인가 아닌가를 막 날카롭게 보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저께 갔던 카페도 어떻게 가셨죠? 검색.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그 카페를 갔던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저장을 해놨다가 가지 않나요? 누군가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품 사진을 보고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하면 저에게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그럼 저는 아까 똑같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 해주면 끝이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심지어 사이트까지 만들어줘요. 사이트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200만 원? 정말 싸게는 30만 원? 비싼 건 2천만 원까지도 하거든요. 그 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사진 못 찍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진용 또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회사에서 예쁘게 찍어준 걸 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좋은 정보들을 많이 나눠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마케팅을 저에게 마케팅 스폰서십을 하자고 해놓고 회사에선 너무 많은 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툴을 왜 더 안 해줘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게 제 눈에는 2년 전에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회사에 이 정도 회사에 만약에
제가 랄프로렌 입사한 것처럼 취업 원서를 낸다면 통과는 할 수 있을까라는 다른 질문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 회사를 더 인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달에는 남자 제품이 나왔어요. 지금 남자 제품이 뭐 나와서 얼마나 팔리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샤넬에서도 보이드 샤넬이라고 런칭을 비슷하게 했어요. 남자 시장이 1조거든요. 그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저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나왔으니까 많이 파세요가 아니라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마켓을 열어준 걸로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아직까지 접근하지 않았던 새로운 마켓이 또 열렸구나. 그러면 내가 그 1% 시장에서 단 1%만 선점하더라도 내가 플랫폼 역할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생각한 게 성공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스스로를 존중하고 무언가 이 회사와 나에 대한 확신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우연한 성공 원칙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가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왔어요. 되게 가슴이 떨리는 목표가 어떤 버킷리스트 안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좋은 강의를 해주는 게 저의 인생 목표 중에도 하나였거든요. 그걸 지금도 저는 어찌 보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뉴스킨 코리아를 대표하는 밀레니얼이라고 자칭 쓴 거예요. 회사에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저는 팔로우가 12,000여 명이 가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 뉴스킨을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건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내일 친구를 만났는데 또 다른 친구가 나 근데 좀 투잡을 한번 알아볼까 해. 근데 뭐 우버보다는 뉴스킨이 괜찮은 것 같아. 네트워크 마케팅이 괜찮은 것 같다 할 때 또 다른 친구가 야 그럼 하지 마. 그런 거에다가 집안 난리인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부부를 1년 반 정도, 1년, 2년을 지켜봤는데 그 사업 제대로 한다면 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봐, 알아봐봐.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킨은 단순히 성공과 직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2년을 해보면서 어떤 기회라는 단서를 제공해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도와줄 도구임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나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관은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한 페이지 더 있어요. 돈은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자연은 더 늘어났지만 결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만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네, 되게 글 좋지 않나요? 아, 너무 좋다. 반기문 유엔 전 총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좋은 글을 수트 사업할 때 봤다면 수트 사업할 때 봤으면 저는 솔직히 아무 감흥 없었을 것 같아요. 좋네. 좋은 이야기네. 근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왜냐하면 저는 수트 사업을 할 때 명확한 저의 수익 구조는 누군가의 밥그릇을 없애거나 밟아서 깨야 제 밥그릇이 넓어지는 구조였어요. 제가 착하건 악하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무언가 여유, 그러니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수입의 크고 작은 거와 상관없이 여유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마지막 장에. 근데 2년 전에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 2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수입적인 형태가 많아져서 여유로워졌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 마음의 여유가 엄청나게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부부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같이 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부부 싸움을 하죠? 다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내 와이프의 일하는 걸 몰라요. 내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 것만 알아요. 뭐 예를 들면 건설업이구나만 알지 그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건 디테일한 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해달라고만 하고 싸우게 되는데 저희 부부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같은 목표를 그리고 같은 어떤 도전을 같이 하고 성취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성장을 하는 걸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비단 저희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나중에 아기도 낳을 텐데 그 아기는 엄마 아빠가 그냥 말로써 무언가 이야기하고 그려내는 게 아니라 등을 보여주면서 삶으로써 어떤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아이는 보고 자랄 거예요. 저희는 저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바로 그 뒷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2년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팀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를 위해 일한다기보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죠. 그 에너지들이 모이다 보니까 긍정이 되고 서로 이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 뒤에 숨어 있는 가정까지도 함께 공유가 되는 거의 대가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일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사업을 하는 저의 가장 큰 의미이고 비전이고 가치인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지금 제가 1시간여 가량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만만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느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가치보다 더 큰 회사와 브랜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를 믿고 도전하시면서 오늘 지금 제 강의는 이제 끝나겠지만 여러분의 역사를 바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